관세 25% 발표가 나온 지 단 72시간 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긴급 발표가 터졌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영국에도 일본에도 허용하지 않았던 전면 개방이었죠. 그런데 백악관에 올라간 기밀 문서 하나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의 승인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20년간 지하에서 완성한 기술이 버지니아급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을 준비했기에 미국이 핵의 빗장을 열 수밖에 없었을까요? 72시간 만에 관세 철회, 핵기술 전면 개방. 트럼프를 뒤집은 한국의 숨은 저력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미국이 72시간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서명한 문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입니다. 20년간 죽어도 안 된다던 그 문서였습니다. 저는 에단 콜린스, CSIS 선임 연구원이고 22년간 잠수함 전략을 분석해왔어요. 동맹국의 핵심 기술을 절대 넘기지 않는다. 그게 미국의 신념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대체 뭘 쥐고 있었던 걸까요? 3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조찬 모임이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옆 테이블에는 일본 외무성 관료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마치 축제라도 난 것 같았어요. 그중 한 명이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끝났어. 이제 쿼드의 하청 업체로 돌아가겠군. 디젤 잠수함이나 닦으라고 해.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저도 속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때까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경제나 키워온 나라였으니까요. 미국이 경제로 목을 조르면 버틸 재간이 없다고 봤습니다. 일본 관료들이 저렇게 기고만장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한국 이야기가 화제였죠.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는 거였습니다. 저도 보고서를 쓰면서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은 3개월 안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72시간 뒤 모든 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 모니터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죠.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관세 전면 철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트럼프가 한 번 꺼낸 카드를 이렇게 빨리 걷어들이는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및 한국의 독자적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자막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싶었어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요? 20년간 미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던 그 기술을 승인했다고요?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동료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누군가 전화기를 붙들고 국방부에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22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미국이 동맹국의 핵심 기술을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가진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펜타곤에 연락했더니 기밀이라며 입을 다물더군요. 국무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악관 쪽은 아예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누군가가 트럼프의 책상에 결정적인 보고서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72시간 만에 대통령을 180도 바꿔놓을 정도의 내용이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요. 워싱턴에 앉아서 전화기만 붙잡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올 게 뻔했어요. 한국이 미국에 뭘 내밀었는지, 왜 트럼프가 무릎을 꿇었는지 제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급한 출장이라고만 말하고 짐을 쌌어요. 다음 날 인천행 첫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워싱턴의 불빛이 멀어질 때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 믿었던 게 오만이었던 건 아닐까? 22년간 쌓아온 분석 체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한국 해군 측에서 보낸 거였어요.
박준호 제독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답을 얻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을 흔들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제 눈앞에 펼쳐지리라는 것도 말이죠. 해군 작전사령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할 때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72시간 만에 핵잠 건조를 승인했으니 한국 해군은 축제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교들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브리핑룸은 난리가 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건물 안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안내를 맡은 장교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복도에는 인기척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흥분이나 환호는 어디에도 없었죠. 마치 평범한 월요일 아침 같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고요했어요. 박준호 제독의 집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턱을 넘었죠. 첫인상이 강렬했습니다. 박 제독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돌아보지도 않더군요. 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콜린스 연구원입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제야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환영의 기색 같은 건 전혀 없었죠. 앉으시죠. 그가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박 제독은 책상 반대편에 앉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흐르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연구원, 미국에서 뭐라고들 하던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국의 전략 무기를 허용한 건 실수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일본 측은 벌써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동북아의 위협이라면서요. 박 제독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토 제독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CNN에 나와서 떠들던데 한국 핵잠은 동북아의 불안 요소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 순간 박 제독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움을 넘어서 뭔가 날카로운 게 스쳤어요. 그가 책상 서랍을 열더니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툭 던졌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파일 표지를 봤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어요. KSMR 해군용 실증 데이터 2005년부터 2025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SMR이라면 소형 모듈 원자로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파일을 집어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어요. 박 제독이 말했습니다. 콜린스 연구원, 착각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우리에게 기술을 준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20년을 준비했습니다. 원자로 설계, 소형화, 차폐 기술, 다 끝난 상태였어요. 미국이 허락하든 안 하든 우리는 언제든 독자적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넘기며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소음 수준, 출력 밀도, 안전 개수. 눈을 의심했어요. 이 수치들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기술은 미국의 버지니아급을 능가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디젤 잠수함이나 만들던 나라가 어떻게... 박 제독이 돌아섰습니다. 제 표정을 읽었는지 희미하게 웃더군요. 놀라셨습니까? 미국은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줄 알았겠죠. 아닙니다. 우리는 명분이 없어서 안 만든 겁니다. 명분이요? 그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국이 막으면 멈추는 척했습니다. 풀어주면 달리는 척했죠. 하지만 단 한순간도 불을 끈 적은 없어요. 우리 연구원들은 20년간 지하에서 이 원자로를 완성했습니다. 당신네 위성으로도 못 찾았을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몰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완성했다고요. 그것도 버지니아급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박 제독이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72시간 전, 이 데이터가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봤어요. 거기에 우리 외교부가 한마디 덧붙였죠. 뭐라고요? 허락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갈 겁니다. 다만 그때 잃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통제권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제야 72시간의 비밀이 풀렸어요. 트럼프가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한국이 독자 노선을 타기 전에 숟가락을 얹는 수밖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승인은 뭡니까? 미국의 선물이 아니라? 박제독이 대답했습니다. 편승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올라탄 거예요. 수혜자는 한국이 아닙니다. 통제권이라도 유지하려는 미국이죠. 저는 파일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수치와 도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20년간의 준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국가 차원의 집념이었죠. 그때 박제독이 덧붙였습니다. 일본 사토 제독이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습니다. 저 인간은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한국이 미국한테 허락받아서 움직이는 나라인 줄 아나 본데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허락을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버튼을 누를 때를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집무실을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내가 22년간 뭘 본 거지? 한국을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만 생각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분명해졌어요. 일본은 지금 완전히 잘못된 싸움을 걸고 있다는 것. 사토 제독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미 판은 기울어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사무실이었어요. 무슨 일이지? 전화를 받자마자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린스, 상황이 심각해.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동료가 빠르게 설명했어요. 사토 제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 핵잠은 동북아의 위협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대. 그것만이 아니야. 일본 정부가 워싱턴에 로비스트를 대거 풀었어. 일주일 만에 3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의회로 흘러들어갔다더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3천만 달러라고? 응. 그리고 효과가 있어. 펜타곤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오늘 오후에 긴급 화상회의가 잡혔어. 너도 참석해야 해. 알겠어. 시간 되면 연락해. 일본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였죠.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동북아 해상 전력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니까요. 일본으로서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3시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펜타곤 회의실이 떴어요. 국방부 관계자들, 국무부 인사들, 그리고 익숙한 얼굴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국방부 차관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서울 상황은 어떤가? 어제 한국 해군 측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기술 수준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박준호 제독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SMR 기술은 버지니아급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콜린스, 한국 가서 뭘 본 거야? 세뇌라도 당한 거 아니야? 한국이 버지니아급을 넘어섰다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제가 직접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소음 수준, 출력 밀도, 안전 개수. 수치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차관보가 손을 들어 회의실을 진정시키더니 말했어요. 콜린스의 보고는 참고하겠네. 하지만 일본 측 주장도 무시할 수 없어. 한국 조선소 보안에 대한 우려는 예전부터 있었거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자는 움직임이 있네. 이번 승인을 재검토하자는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번복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 로비가 장난이 아니야. 한국은 검증되지 않았다. 기술이 중국으로 새어나갈 것이다. 이런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먹히고 있어. 화상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어요. 한국이 20년간 피땀 흘려 준비한 기술을 일본이 며칠 만에 돈으로 뒤집으려 하다니.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미국 의회가 그 로비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녁 무렵 한국 해군 측 연락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린스 연구원, 오늘 회의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본 로비가 먹히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
승인이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말하더군요. 내일 시간 되십니까? 만나셨으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석현 박사입니다. SMR 해군형 개발 책임자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연구 시설로 향했습니다. 보안이 삼엄했어요. 신분 확인만 3번을 거쳤죠.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를 만났어요. 김석현,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50대 남자였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연구실에서 밤을 새운 사람 특유의 피로가 얼굴 전체에 배어 있었죠. 그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앉으십시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김 박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의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막대한 자금으로 로비를 하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 이번 승인이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김 박사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예상하셨다고요? 김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에는 거대한 연구동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가 등을 보인 채 말했어요. 콜린스 연구원, 저는 이 원자로를 만드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5년이에요. 제 청춘 전부가 여기 묻혀 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김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그 25년 동안 미국이 우리를 몇 번이나 막았는지 아십니까? 12번입니다. 기술 이전 금지, 협정 위반 경고, 외교적 압박, 온갖 방법을 동원했죠. 그때마다 우리는 멈추는 척했어요. 미국이 풀어주면 다시 달리는 척했고요. 김 박사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강렬했어요. 하지만 단 한순간도 불을 끈 적은 없습니다. 미국 위성으로도 찾을 수 없게 지하 깊숙이 연구실을 만들었어요. 밤마다 불을 켜고 작업했습니다. 아이들 얼굴도 못 보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25년간 쌓인 한이 느껴졌거든요. 김 박사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에 전해주십시오. 번복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갈 겁니다. 그때 잃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통제권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잡지 못할 겁니다. 25년 격차는 로비 자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까지 확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김 박사가 돌아서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콜린스 연구원, 제 동료들 중 셋이 이 프로젝트 도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방사선 차폐 기술을 연구하면서 몸을 혹사한 거죠. 그 사람들은 완성된 원자로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김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미국이 안 된다니까 포기하겠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 목까지 이걸 완성해야 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핵잠수함은 자존심이자 수건이었습니다. 강대국 눈치를 보며 살아온 세월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죠.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돈을 보고 움직이겠죠. 일본이 얼마를 뿌렸는지 모르지만 그건 그 사람들 문제예요. 우리는 25년간 피를 흘렸습니다. 그 무게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미국도 일본도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연구 시설을 나올 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워싱턴의 의원들은 일본 로비스트가 건네는 봉투만 보겠지. 하지만 저 사람들은 다르다. 25년간 쓰러진 동료들의 무게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야. 호텔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워싱턴으로 보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 그 25년의 기록.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했습니다. 돈으로 흔들리는 의회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준호 제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린스 연구원, 오늘 시간 있으십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작전사령부로 오시죠.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대답이 짧았어요. 직접 보시면 압니다. 1시간 뒤, 저는 다시 해군 작전사령부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집무실이 아니라 지하 상황실로 안내받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긴장이 됐습니다.
지하 상황실이라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문이 열리자 거대한 스크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명의 장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동해 해역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박준호 제독이 저를 맞았어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박 제독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로비가 안 먹히니까 다른 카드를 꺼낸 겁니다. 저것 좀 보십시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동해 공해상에 한국 구축함 한 척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수중 음파 탐지 화면에 정체불명의 신호가 찍히고 있었거든요. 박 제독이 설명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입니다. 소류급이에요. 지금 우리 구축함의 소나 사각지대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항로를 방해하면서 신경전을 걸고 있는 거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공해상에서요? 그건 명백한 도발 아닙니까? 박 제독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게 일본식입니다. 공격하기엔 애매하고 무시하기엔 거슬리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도발이죠. 우리가 먼저 화내서 사격이라도 하면 그때 난리를 칠 겁니다. 한국이 먼저 공격했다고요. 상황실 분위기가 팽팽했습니다. 장교들의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은 누굽니까? 박 제독이 대답했어요. 최영수 대령입니다. 우리 해군에서 가장 노련한 함장 중 한 명이에요. 저 사람이라면 일본 놈들 꼼수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 스피커에서 실시간 교신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장 구축함과 작전사령부 사이의 통신이었어요. 함장님, 일본 잠수함이 500야드까지 접근했습니다. 부함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경고 사격 승인 요청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500야드면 코앞이었거든요. 잠수함이 그 거리까지 접근했다는 건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경고 사격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스피커에서 최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죠. 사격 통제 장치는 켜지 마. 부함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함장님, 하지만 저들이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령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흥분하지 마. 저놈들은 우리가 먼저 쏘기를 기다리는 거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려고 기다리는 거야. 그 꼴을 당해줄 생각 없어.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피커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최대령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주파수 대역을 열어. 놈들의 엔진 소리, 스크류 패턴, 승조원들이 재채기하는 소리까지 전부 녹음해. 숨소리 하나까지 몽땅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야. 저는 박 제독을 쳐다봤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라고요? 이 상황에서요? 박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대령은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잠수함의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면 나중에 전쟁이 나도 1시간 안에 찾아서 격침시킬 수 있어요. 지금 일본은 자기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약점을 통째로 혼납하고 있는 겁니다. 녹음 시작했습니다. 크류 오엽, 회전수 분당 120점, 엔진 주파수 특성 확보 중입니다. 다른 장교의 목소리였어요. 최 대령이 말했습니다. 좋아. 저놈들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한테는 이득이야. 더 선명하게 찍히니까 마음껏 접근하라고 내버려둬.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통의 군대라면 저 상황에서 분노했을 거예요. 박 제독이 제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콜린스 연구원, 저게 우리 방식입니다. 일본은 지금 자기들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를 겁주고 있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저놈들은 지금 데이터 수집용 실험 쥐가 된 거예요. 스스로 더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스피커에서 최대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음향 분석반, 현황 보고, 스크류 음향 특성 100% 확보, 엔진 주파수 대역 분석 완료, 선체 반영은 패턴 저장 중입니다. 함 내부 통신 일부 수신됐습니다. 암호화되어 있지만 패턴 분석 가능합니다. 최 대령이 말했습니다. 됐다. 저놈들 덕분에 오늘 대박 났어. 소류급 잠수함 한 척 통째로 해부한 거나 마찬가지야. 상황실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긴장했던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박 제독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 측은 모르는 겁니까?
자기들 정보가 털리고 있다는 거려. 박제독이 대답했어요. 모르죠. 저놈들은 지금 우리가 겁먹고 움츠러들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경고 사격도 못하는 겁쟁이들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저놈들의 심장 소리까지 녹음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누가 사냥감인지 보여줄 거예요. 1시간쯤 지나자 일본 잠수함이 물러났습니다. 아마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해서 지루해진 거겠죠. 화면에서 신호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상황실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최 대령의 마지막 교신이 들려왔어요. 작전사령부, 보고드립니다. 일본 잠수함 철수했습니다. 우리 측 피해 없고 데이터 수집 완료했습니다. 오늘 수확이 큽니다. 박제독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고했다. 최 대령. 오늘 자료는 잘 쓰겠다. 교신이 끝나고 박제독이 저를 돌아봤어요. 어떻습니까? 콜린스 연구원. 이게 우리 해군입니다. 도발에 흥분하지 않아요. 대신 적의 약점을 쥐죠. 일본은 오늘 스스로 자기 목덜미를 내밀었습니다. 다음에 물어뜯을 때 후회해도 늦을 거예요. 저는 상황실을 나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얕보고 있어요. 로비가 안 되니까 군사적으로 겁을 주려고 한 거죠. 하지만 완전히 역효과였습니다. 한국 해군은 분노하는 대신 적의 정보를 통째로 빨아들였어요. 저건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목을 물어뜯을 정확한 좌표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날 밤, 박준호 제독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콜린스 연구원, 지금 당장 작전사령부로 오십시오. 놈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선을 넘었어요. 지하 상황실 문이 열리자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수십 명의 장교들이 고함을 지르며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쉴 새 없이 교신 내용이 쏟아지고 있었죠. 거대한 스크린에 동해 해역 지도가 떠 있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제독이 말했어요. 일본 소류급 잠수함입니다. 이번엔 아예 우리 영해 3마일 앞까지 들어왔습니다. 수심 300m에서 은밀하게 자망 중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측은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박제독이 답했습니다. 놈들이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눈에는 손바닥 보듯 다 보여요. 그때 한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제독님, 목표물이 내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속력 올리고 있어요.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영해를 침범하려는 거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박제독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됐다. 충분히 기다렸어. 사냥을 시작한다. 그 순간 상황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제독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도산 안창호, 무인 잠수정 전대. 응답하라. 스피커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도산 안창호, 대기 중. 무인 잠수정 1번부터 4번까지 전개 완료. 박제독이 명령했어요. 포위 대형으로 전환. 목표물을 가둬라. 도주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화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빨간 점 주변으로 파란 점 5개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도산 안창호 사모함, 나머지 넷은 무인 잠수정이었죠. 파란 점들이 빠르게 이동하더니 빨간 점을 완벽하게 에워쌌습니다. 전방, 후방, 좌우, 그리고 바로 위쪽까지. 일본 잠수함은 완전히 갇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늑대 떼가 사슴을 포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슴은 자기가 포위당한 줄도 모르고 있었죠. 박제독이 말했어요. 저놈들은 지금 우리 수중 자산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도산 안창호의 소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바다 배경 잡음보다 조용해요. 유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고가 올라왔어요. 포위 완료. 목표물과의 거리 200m. 탈출 경로 전무합니다. 박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전 자산, 능동소나 최대 출력으로 발사. 놈들의 고막을 찢어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능동소나를 최대 출력으로 쏜다고요. 그건 탐지 목적이 아니었어요. 음파로 적을 공격하겠다는 뜻이었죠. 화면 속 파란 점 5개에서 동시에 동심원이 퍼져나갔습니다. 상황실에 저주파 시뮬레이션 음향이 울렸어요. 귀가 멍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실제로 저 안에 있는 일본 승조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박제독이 설명했어요. 며칠 전에 수집한 데이터 기억하십니까? 저놈들 스크류 주파수를 완벽하게 분석해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기상 음파를 쏘고 있어요.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선체 전체가 울리게 됩니다. 저 안에 있는 놈들 귀에는 지금 천둥이 100개쯤 동시에 치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상황실 장교들이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올라왔어요. 목표물 이상 기동. 심도 유지 실패. 좌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제독의 눈이 빛났어요. 출력 더 올려. 놈들이 미쳐 날뛰게 만들어라. 화면 속 동심원이 더 촘촘해졌습니다. 음파 폭격이 강화된 거였죠.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좁은 잠수함 내부. 사방에서 쏟아지는 굉음. 철판이 울리는 진동. 귀를 찢는 고주파. 승조원들이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목표물에서 비상통신 감지. 모두가 스피커에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일본어 번역된 내용이 올라왔어요. 적 잠수함 다수의 포위됨. 사방에서 음파 공격 중. 승조원 다수 이상 증상 호소. 귀 출혈 발생. 긴급 부상 요청. 상황실에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박제독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어뢰 한 발 안 쐈는데 귀에서 피가 나는군. 음파의 힘이란 게 이런 겁니다. 계속 공격하면 승조원들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제독이 대답했어요. 죽지는 않아요. 다만 평생 오늘 밤 소리가 귓가에 맴돌겠죠. 그게 목적입니다. 트라우마를 새겨주는 거예요. 다시는 한국 해역 근처에 얼씬거릴 생각도 못하게요. 화면 속 빨간 점이 급격하게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교가 소리쳤어요. 목표물 긴급 부상 중. 수심 250m 통과. 박제독이 명령했어요. 쫓아 올라가. 수면까지 음파 공격 멈추지 마. 200m 통과. 150m 통과. 100m. 장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상황실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어요. 모든 시선이 화면에 꽂혀 있었습니다. 빨간 점이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어요. 공포에 질린 짐승이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죠. 50m, 30m, 부상합니다. 박제독이 다른 마이크를 잡았어요. 해상 자산 전부 집결. 저놈들이 올라오는 순간 서치라이트로 바다 전체를 대낮으로 만들어라. 카메라 전부 녹화 시작. 한 프레임도 놓치지 마.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해상 감시 영상이었어요. 캄캄한 동해 한가운데 바다 표면이 부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거대한 검은 쇳덩이가 물을 가르며 솟아올랐어요. 일본 소류급 잠수함이었습니다. 비상부상이라 선체가 절반이나 물 위로 튀어올랐죠.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 순간 사방에서 빛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이지스함 세 척의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졌어요. 상공에서는 해상 초계기가 선회하며 조명탄을 투하했습니다. 밤바다가 낮보다 더 밝아졌어요. 일본 잠수함은 마치 무대 위에 선 것처럼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죠. 상황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제독은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눈에 차가운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줌인됐어요. 일본 잠수함의 해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승조원들이 기어 나왔어요.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는 사람,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 사람, 갑판에 엎드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공포에 질린 표정이 화면으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처형이었습니다. 아니, 처형보다 더 잔인한 굴욕이었죠. 총 한 발 쏘지 않고, 어뢰 한 발 쓰지 않고, 오직 소리만으로 일본 잠수함을 무릎 꿇렸으니까요. 박제독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에 고한다. 귀함은 대한민국 해역에서 무단 작전 행위를 감행했다. 즉각 정선하여 승조원 전원 갑판 위로 대기하라. 저항할 경우 다음 음파는 선체 파열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스피커에서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은 완전히 침묵했어요. 항의도 없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화면 속 승조원들은 그저 갑판 위에 주저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제독이 저를 돌아봤어요. 콜린스 연구원. 이게 우리 방식입니다. 우리는 쏘지 않고 죽입니다.
물리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죽이는 겁니다. 저놈들은 평생 오늘 밤을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 해군한테 강제로 끌어올려진 이 구룡구룡. 상황실을 나올 때 새벽 4시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생각했습니다. 22년간 동맹국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이 생각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참을 때 철저하게 참고 반격할 때 완벽하게 끝내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사토 제독의 자존심은 오늘 밤 동해 바닥에 처박혔다는 것. 일본은 다시는 한국 해군을 얕보지 못할 겁니다. 오늘 밤 일이 해상자위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테니까요. 워싱턴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국방부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오후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미 의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일본 로비가 먹히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펜타곤으로 향했어요.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안보 보좌관들까지 총출동해 있었어요. 다들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저를 보더니 손짓했어요. 콜린스, 자네가 현장에 있었다면서 직접 설명해주게.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띄웠습니다. 동해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죠. 여러분, 이게 그날 밤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어요. 한국 해군이 일본 잠수함을 포위하고 음파 공격을 가하고 강제로 부상시키는 장면이 차례로 흘렀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영상이 끝나고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뢰 한 발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음파만으로 일본의 최신형 잠수함을 굴복시켰어요. 승조원들은 귀출혈을 일으킨 채 갑판 위로 끌려 나왔습니다. 소류급 잠수함의 모든 음향 데이터가 한국 손에 넘어갔고요.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미쳤군. 저런 기술이 어디서 나온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20년입니다. 한국은 20년 동안 이걸 준비해왔어요. 미국이 막을 때마다 멈추는 척하면서 지하에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건 따로 있어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2개의 지도를 나란히 띄웠어요. 하나는 중국의 대만 봉쇄 시뮬레이션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 AI 데이터 센터 분포도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72시간 만에 관세를 철회하고 핵잠을 승인했을까요? 변덕이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습니다. 백악관에 올라간 기밀 문서를요. 차관보가 물었어요. 무슨 보고서인가?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HBM 공급이 끊기면 미국의 AI 산업은 3개월 안에 멈춥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전부요. 고대역폭 메모리 없이는 AI 칩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HBM의 90% 이상을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미해군 함정 수리에 지금 평균 3년이 걸립니다. 조선소가 부족해서요. 그런데 한국 조선소는 같은 작업을 3개월 만에 끝냅니다. 중국과 전쟁이 나면 누가 우리 배를 고쳐주겠습니까?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지금 걱정할 건 일본의 기분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 계약을 깰까봐 걱정해야 해요. 차관보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계약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저는 노트북에서 문서 하나를 열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안이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부속 문서 3조입니다. KSSN, 한국형 핵잠 관련 전주기 기술 협력.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읽어봤지만 기술적인 내용이라 자세히는 모르겠네. 차관보가 대답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건조 승인이 아닙니다. 연료 재처리, 안전 개수 공유, 작전 데이터 연동까지.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동맹인 영국에도 주지 않은 조건입니다. 전면 개방이에요. 브리핑룸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미국이 한국에 은혜를 베푼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 문서를 내밀었거든요. 허락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갈 겁니다. 그때 잃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통제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브리핑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산을 끝낸 겁니다. 한국을 막으면 그들은 혼자 가요. 그럼 미국은 HBM 공급도 잃고 조선소 지원도 잃고 서태평양 수중 전력의 핵심 파트너도 잃습니다. 남는 게 뭐겠습니까? 차관보가 물었어요. 그럼 이번 승인은 뭔가? 미국이 한국에 준 선물이 아니라? 저는 대답했습니다. 편승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올라탄 거예요. 수혜자는 한국이 아닙니다. 통제권이라도 유지하려는 미국이 수혜자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화면에 일본 국기가 떴습니다. 그럼 일본은요? 왜 배제됐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브리핑룸에 시선이 집중됐어요. 간단합니다. 일본은 물어보고 결정합니다. 미국이 허락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안 해주면 알겠습니다 하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미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협상의 주도권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누군가 물었어요. 한국이 정말 독자적으로 핵잠을 만들 수 있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설계도, 원자로 데이터, 실증 기록까지 전부요. 한국은 이미 완성 단계였어요. 미국의 승인은 그저 명분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안 해줬으면 그들은 혼자 갔을 겁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뭔가, 콜린스. 저는 화면을 끄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준비된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도권은 처음부터 한국에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일본 로비에 흔들려서 이 승인을 번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독자 노선을 탈 겁니다. 그때 미국이 잃는 건 동맹 하나가 아닙니다. 서태평양 패권의 절반을 잃는 거예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관료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일본의 기분을 걱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죠. 차관보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콜린스, 좋은 브리핑이었네. 보고서로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주게. 백악관에 올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린스 연구원, 박준호입니다. 브리핑 잘하셨다면서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소식이 빠르시네요. 박제독이 낮게 웃었습니다. 우리 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려요. 미국 쪽에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제독의 대답은 짧았어요.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때가 되면 움직이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어요. 워싱턴의 거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완전히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관리해야 할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야 할 파트너였어요. 그것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그 자리를 쟁취한 거였죠. 펜타곤 브리핑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했더니 동료가 달려왔어요. 콜린스, 이거 봤어? 동료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위성사진이 떠 있었어요. 한국 거제도 조선소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 촬영 시각이 새벽 3시로 찍혀 있는데 조선소 전체가 대낮처럼 환했거든요. 수십 개의 조명이 도크를 비추고 있었고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촬영된 거야?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이야. 백악관에서 핵잠 승인 발표가 난 지 정확히 24시간 뒤지.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24시간이요? 고개를 들어 동료를 쳐다봤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승인이 나면 먼저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예산 심사를 하고 설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야 착공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게 정상적인 순서잖아.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도 몰라. 근데 위성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 저거 봐. 도크에 뭔가 들어가 있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거대한 도크 안에 선체의 골격 같은 것이 보였어요. 이미 조립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 만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날 오후, 저는 서울에 있는 연락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연락책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콜린스 연구원, 우리는 승인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원자로 모듈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설계는요? 부품 조달은요? 연락책에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설계는 5년 전에 끝났어요. 부품은 10년 전부터 비축해왔고요. 예산도 자주국방 기금으로 이미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동만 걸면 되는 상태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졸속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압축해온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한 거였습니다. 미국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로켓처럼 튀어나간 거죠. 다음 날,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거제도로 향했어요. 차로 5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분되어 있었죠. 거제도 조선소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거대했습니다. 도크 하나가 축구장 10개를 합친 것보다 컸어요. 그 안에서 수천 명의 인부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철골을 옮기고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어요. 새벽도 아니고 저녁인데 조선소 전체가 불야성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해군 장교가 말했어요. 스문의 시간 3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깐도 쉬지 않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속도면 얼마나 걸립니까? 완성까지요. 장교가 대답했어요. 통상적으로 핵잠수함 건조에는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3년 안에 끝낼 겁니다. 3년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 버지니아급도 5년은 걸리는데요. 장교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모듈식 건조 방식으로 각 부분을 동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원자로는 대전에서, 전투 체계는 서울에서, 선체는 여기서요. 퍼즐 조각처럼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도크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감탄했어요. 이건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었고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장교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실시간 공정 현황이었습니다. 대전 원자력 연구원, 원자로 코어 모듈 조립 완료, 운송 대기 중, 방산 기업 엘사, 전투 체계 소프트웨어 업로딩 95% 완료, 해군 본부, 정예 승조원 300명 선발 완료, 훈련 돌입.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전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원자로를 만들고, 서울에서 소프트웨어를 짜고, 진해에서 승조원을 훈련시키고, 거제에서 선체를 조립하고,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장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국가통합건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군, 연구소, 기업, 정부가 하나의 뇌처럼 움직여요. 명령이 내려오면 동시에 반응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군, 조선소, 연구소가 따로 놀거든요. 서로 예산 싸움하고, 책임 떠넘기고, 일정 늦추고, 한 척 만드는데 10년씩 걸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장교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20년 전에 바꿨습니다. 핵잠수함 프로젝트가 비밀리에 시작되면서 모든 관련 기관이 하나의 지휘 체계 아래 들어갔거든요. 밖에서는 몰랐지만 안에서는 이미 수십 년간 훈련해왔습니다. 조선소를 나올 때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도크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워싱턴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정보 보고서 입수했어. 내가 봐야 할 것 같아.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본어로 된 기밀 문서였어요. 번역기를 돌려서 읽었습니다. 한국형 핵잠 건조 예상 기간. 당초 7년에서 3년으로 단축 예상. 기술 격차 추적 불가. 대응 전략 수립 난항. 저는 피식 웃었어요. 일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박준호 제독이 만나자고 했거든요. 해군 작전사령부 집무실에서 다시 마주 앉았어요. 박 제독이 물었습니다. 거제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떻던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충격받았습니다. 저런 속도는 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저들도 한국의 속도를 파악했을 텐데요. 박 제독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대응할 수 없습니다. 늦었거든요. 일본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우리를 따라잡으려면 20년이 걸려요. 그 20년 동안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갈 겁니다. 격차는 줄어들지 않아요. 벌어질 뿐이죠. 집무실을 나올 때 박 제독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콜린스 연구원, 미국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때를 노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온 거죠. 워싱턴에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가안보회의 실무진이 저를 부른 거였습니다. 동해 사건과 한국 출장 보고를 직접 들어보겠다는 거였죠. 백악관 웨스트윙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국가안보 보좌관, 국방부 차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그리고 CIA 아시아 데스크 국장까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 자리가 아니구나. 국가안보 보좌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콜린스, 한국 해군의 실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솔직하게 말해주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버지니아급에 준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능가합니다. 특히 소음 저감 기술과 소나 시스템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CIA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구체적인 수치로 말해줄 수 있나?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여준 데이터입니다. 도산 안창호 사모함의 수중 소음 수준은 95데시벨 이하로 측정됐습니다. 버지니아급이 100데시벨 전후인 걸 감안하면 이론상 먼저 탐지하고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해에서 벌어진 일이 증명합니다. 일본 소류급은 한국 잠수함이 포위할 때까지 전혀 탐지하지 못했어요. 200m 거리까지 접근당하고도 몰랐습니다. 그건 소음 수준 차이가 최소 10데시벨 이상 난다는 뜻이에요.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말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도 이득을 보는 겁니다. 둘째, 일본 편을 들어서 한국을 견제하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노선을 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면 그들은 혼자 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잃는 건 서태평양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반면 협력하면 HBM 공급, 조선소 지원, 수중 전력 공유까지 얻을 수 있어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국가안보 보좌관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콜린스, 자네 보고서 대통령께 직접 올라갈 거야. 잘 정리해서 내일까지 제출해주게.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쪽 소식이 떠 있었어요. 방위성 인사 이동. 사토 마사히로 해상망료간부 부장. 지방한직으로 전출. 단두 줄짜리 기사였습니다. CNN에서 큰 소리치던 사람의 최후치고는 너무 조용했어요. 하지만 패배자의 결말은 대부분 그렇죠. 화려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며칠 뒤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호주 국방부에서 미국 측에 비공식 문의를 넣었다는 거였어요. 내용인즉슨 오커스 협정에 따른 핵잠수함 도입 일정을 재검토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가 제게 말했어요. 호주가 흔들리고 있어. 미국한테서 핵잠 받으려면 2040년대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5년 안에 해준다고 하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이 호주에 제안을 넣었어?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니야.
하지만 호주 측에서 먼저 물어봤대. 한국형 잠수함 수출이 가능하냐고. 저는 피식 웃었어요.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잠수함 추가 도입 협상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기존에 계약했던 장보고급 3척에 더해 추가로 6척을 더 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규모가 40억 달러에 달했어요. 폴란드도 움직였습니다.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한 폴란드가 이번에는 해군 전력 현대화에 한국을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동해에서 벌어진 일이 전 세계 무기 시장에 신호를 보낸 거였어요. 한국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진짜 실력자라는 신호를요. 가격 대비 성능, 납기 준수율, 사후 지원, 모든 면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준호 제독이었습니다. 콜린스 연구원, 소식 들으셨습니까? 거제도에서 첫 번째 모듈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예정보다 2주 빠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빠르군요. 이 속도면 정말 3년 안에 가능하겠습니다. 박 제독이 말했어요. 가능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25년을 바쳤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일정 지연됐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박 제독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조용합니다. 사토 제독이 밀려나고 나서 대외 발언이 뚝 끊겼어요. 내부적으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뭘 해도 늦었습니다. 20년 격차는 회의 몇 번 한다고 메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22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동맹국을 분석하고 관리하고 때로는 견제하는 일이었죠. 미국이 위에 있고 동맹국은 아래에 있다는 전제 위에서요. 하지만 한국은 그 전제를 뒤집었습니다.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내일 백악관에 제출할 문서였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할지 고민했어요. 예전 같으면 한국해군 역량평가 정도로 썼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쓰고 싶었어요. 서태평양 안보 구조의 변화, 한국의 부상과 미국의 선택. 그게 더 정확한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었어요. 함께 가야 할 파트너였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쟁취한 위치였죠.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거제도 조선소, 핵잠수함 한번함 건조 본격 착수. 정부 관계자, 예정대로 진행 중 확인.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워싱턴의 밤거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거였어요. 지난 25년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겁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김석현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돈을 보고 움직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25년간 피를 흘렸습니다. 그 무게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로비 자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25년간의 집념이었죠. 그리고 그 집념이 결국 승리한 거였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평범한 경제 소식, 날씨 예보, 스포츠 결과.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한국의 잠수함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거제도 도크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용접 불꽃이 튀고 있다는 거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의 전문가가 직접 목격한 대한민국의 저력, 20년간 숨죽이며 준비해온 우리 기술자들의 집념, 총 한 발 쏘지 않고 일본 잠수함을 굴복시킨 해군의 저력,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사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절대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강대국 눈치 보며 살아온 세월이 길었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이를 악물고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빨간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 한 글자씩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천천히 써주셔도 저는 다 읽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감동방송TV였습니다.